이걸 들어주면 종전에 합의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패전이고 사실상 항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독립국이라고 그러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슨 소리야 우리 러시아의 한 동네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힘이 벅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기서 멈추고 그 힘을 타이완 지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서 정했다고 알려진 그 28개 협상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핵심은 첫 번째는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광대한 땅을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침략을 통해서 점령을 한 것인데 그 땅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러시아한테 그대로 넘겨줘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러시아의 요구이고 이 협상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러시아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덤비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병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60만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크라이나의 병력 숫자가 90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60만으로 줄여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큰 조건이고요. 또 세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나토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나토 국가들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큰 세 가지의 조건입니다. 28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토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나토의 가장 중요한 그 협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회원국 중에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그것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원국만이라도 침략을 당하면 나머지 회원국들이 다 가서 반격을 하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게 나토의 기본적인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사실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토 회원국 가입 신청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러시아가 그건 도저히 안 돼. 용납 못 하겠어. 라고 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 합의를 보면 우크라이나도 신청하지 않는다. 이거의 합의를 보면 그러면 러시아가 내가 전쟁을 여기서 끝내줄게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나토 국가라고 하는 건 어디냐? 제일 중요한 데가 미국이고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방위체, 이게 나토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조건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사실상 패전이고 사실상 항복입니다.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해해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패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러시아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점령한 땅, 동부에 있는 돈바스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이런 땅들에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침략을 당했는데 그거를 러시아가 와서 그냥 점령해놓고 내 땅이야 라고 인정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는요. 병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리 병력을 제한할 거면 너희들도 병력을 제한해야지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에 대해서 제한한다 만다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침략할 일이 없다. 그건 확실하지만 우리 병력, 우리가 너희를 막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병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나토를 가입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 왜 너희들한테 그러냐. 그 나토가 너희를 침략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세 번째 조건이 그러고요. 네 번째는 배상금입니다. 너희들이 2022년 2월부터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파괴되고 경제활동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니 너희들이 그거 배상해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영국이라든가 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은 이 유로 달러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3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나토 국가들 또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걸 동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 유로 정도의 돈이 있어요. 러시아 돈이 서방 국가들의 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것은 야 이거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다시 전후 복구를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요구인 겁니다. 이걸 들어주면 우리 전쟁 멈출게 전쟁이 종전에 합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 왔는데 우리가 그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러시아는 야 우크라이나는 너희 독립국가가 아니야.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야. 너희들은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이야. 그런데 너희들 뭐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나라를 분열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게 그게 푸틴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국민들의 다수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60, 70%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러시아인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돼서 잠시 뭔가가 무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독립국이라고 그러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슨 소리야 우리 러시아의 한 동네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과거의 소련의 영토였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폴란드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푸틴은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파멸을 해야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끝날 그런 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선거 유세 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웬걸 24시간이 아니고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든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최소한 일시적이나마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애초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느냐? 라고 하는 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마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또 American First라고 하는 거 이걸 주장하는 거. 야 내가 왜 남의 나라 일에 가서
껴야 돼. 그 나라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가서 거기를 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자 여기서 제발.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 문제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 경제 강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을 미국이 감싸 안은 거예요. 미국이 WTO에도 받아들이고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중국에다가 투자해서 중국에 수많은 공장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수준은 뭐 그렇게 부자인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워낙 인구 규모가 크고 그리고 국민 소득이 거의 한 2만 달러 수준까지 거의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 규모를 따져보면 미국의 한 60, 7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이 미국에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두 가지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야 내가 너희들 키워줬는데 그러면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말이지 세계에 공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그 제조업 일자리들을 너희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니야? 미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괘씸하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 중국이 타이완을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계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지도를 한번 쭉 놓고 보시면요. 일본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돼서 일본 열도가 끝나면요. 그 밑에 이제 그 큐슈 있잖아요. 그 큐슈가 끝나면 그 밑으로 그 섬들이 점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게 류큐 열도인데 그거 다 일본 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타이완이 있고 그 밑으로 또 필리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미국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왜? 자기 앞바다를 완전히 미국 세력이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중국의 잠수함 같은 게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려면요. 다 미국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미국이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 지리적인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 섬을 점령을 하고 그 타이완 섬에다가 해군 기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중국 해군 기지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태평양으로 나갈 때 타이완 섬 바로 지나게 되면 아주 깊은 바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잠수함을 미국이 감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타이완이 중국 손에 넘어갈 경우에 그 다음에 당장 나타날 문제는 뭐냐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필리핀이 미국 편이잖아요. 그런데 타이완 섬을 중국이 점령한다? 그렇게 되면 필리핀도 중국으로 금방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무섭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게 위에 있는 그 큰 섬을 딱 점령을 하고 나면 거기가 바로 그 군사 기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필리핀도 그렇고요. 또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쪽 그 동남아시아 이쪽 지역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일본도 그렇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타이완 섬을 중국이 점령하게 되면 일본도 중국을 이제 적대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 한국도 아마도 친중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타이완을 지켜야 됩니다. 타이완을 중국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
또 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의 해군력이 엄청나게 강해졌고 또 중국의 그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 데다가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타이완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금 분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도 갔다가 그 군사 장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저 이스라엘 중동 하마스 지역 거기에다가도 갔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힘이 벅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기서 멈추고 그 힘을 이 타이완 지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게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조치를 내렸냐면 2021년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 주한미군이 꽤 진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2021년 8월 달에 전면 철수를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프간 철수한다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병력을 빼서 이 서태평양, 괌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을 지키려고 타이완을 지키는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뺐더니 그다음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러시아가 그래? 다시는 그러면 미국이 여기 안 들어올 것 같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그다음에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뺀 것과 굉장히 그 관련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미국이 빠진다고 하는 그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이나 뭐 이런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금방 폴란드라든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를 곧 치게 된다. 거의 확실한 예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본 이제 저는 요약으로 봤습니다만은 독일 사람이 쓴 소설인데 소설이지만 시나리오예요. 전쟁 시나리오인데 If Russia Wins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그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이건 뭐냐?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벌어질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쟁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경제 회복하는 데에다가 신경을 쓸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비밀리에 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의 이 산업체제는 전쟁 체제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2028년에 에스토니아, 그 조그만 나라죠. 에스토니아가 인구가 한 500만 되나?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소련 영토였어요, 여기가. 그 에스토니아에 러시아인들이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인이 한 80% 되고 러시아인이 한 20%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에스토니아를 침략을 하는 거예요. 2028년에. 그게 시나리오입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 침략을 하고 나서 거기에 조그만 섬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왜? 러시아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군사력이 거의 없는 나라니까 침략하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소설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러면 회원국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다른 나머지 국가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서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회원국이니까. 자, 그런데 러시아가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에스토니아 내가 점령한 땅 이거 내 땅이야. 만약에 여기 덤비면 나 핵무기 가진 거 알지? 내 핵무기로 너희들 공격할 거야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쩔쩔매는 거죠.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결국은 나토가 깨지게 되는 쪽으로 이제 소설이 마무리를 해요. 깨진다가 아니고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 소설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푸틴은 나토 국가들의 결의 또 그들의 단결 상태 이것을 계속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 계속 국경을 넘어서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토 국가들은 쩔쩔매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가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러시아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끝날 수 없는 전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여기서 병력을 빼서 또는 그 군사 장비들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타이완을 지키는데 쓰고 싶어 한다. 이게 또 중요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경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 이후에 2022년 2월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는 세 단계를 거쳐서 지금 변화해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쟁을 딱 시작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들이죠. 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를 구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러시아의 자금 동결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많은 서방 기업들이 또 철수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제는 굉장한 호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 러시아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전략 비축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돈을 썼느냐. 방산업체로부터 그 무기들을 많이 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막 퍼져나가죠. 시중으로. 그리고 공장들 잘 돌아가겠죠. 거기다가 또 이 군대에 자원하는 사람들 청년들에게 월급을 시중의 평균 임금보다 2배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풍족해지죠. 그 가족들도 또 돈 풍족해지죠. 거기서 죽으면요. 그 전장에 나가가지고 사망한 전사한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또 보상금을 굉장히 넉넉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히려 풍족해졌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야말로 뭐 슈가 이카노미라고 할 정도로 뭐라 그러나 고혈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러시아 경제가 막 흥청망청하는 그런 상태로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호황이죠. 이건 굉장히 뜻밖이었는데 사실은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자, 그게 2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게 뭐냐? 쓸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정부가. 뭐 마냥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원래 러시아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3일이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항복할 거야. 왜?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얼마 없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기다가 군사력도 별로 없고 러시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준비도 안 했어요. 푸틴도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거의 4년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의지와 또 그 이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도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 월급 못 주는 데들도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이 수출입이 잘 안 돼.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입이 잘 안 되니까 물건이 잘 안 만들어지고 수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한 40% 정도는 이 군수 산업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 만드는 산업들이 줄어들고 또 외국에서 부품 같은 걸 들여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물건은 부족하고 돈은 많이 풀리고 그러니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한 20%까지 이렇게 올렸고 그러다 보니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고 군수산업은 돌아가는데 민수산업은 전혀 돌아가지 않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플러스 여기에 또 뭐가 겹쳤냐면은 이제 경제 제재가 길어지다가 보니까 러시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부국이잖아요. 그것들을 수출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 재정의 한 40%를 충당을 한 거예요. 석유, 가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다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거 안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러면 그걸 팔아왔느냐? 그거를 중국하고 인도에다가 팔아온 겁니다. 중국하고 인도는 서방 제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인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인도에다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러시아 석유 사면 제재 가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인도가 러시아 석유 매입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전쟁 자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래서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도 13% 정도 이런 단일세율이었어요. 누진세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누진세로 해서 뭐 한 20몇 %까지 소득세를 올리고 또 부가세 같은 것도 올리고 하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러시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더 고통스러우냐, 누가 더 고통을 잘 참는가 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러시아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는데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경제 상황하고 딱 비례하지는 않아요. 러시아 국민들도 대부분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예요. 그 지금까지 점령을 했으니 그거는 그냥 러시아 땅이 된 거야. 그거는 러시아 국민들의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푸틴이 그 점령한 땅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넘겨준다? 그렇게 되면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땅을 내줄 수 없는 겁니다. 푸틴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준 상태로는 전쟁을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예. 뭐 미봉책으로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끝날 수 없는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하나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푸틴의 그동안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요. 푸틴은 자기 자신이 피오트르 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오트르 대제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피터 더 그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황제 피오트르인데 지금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아실 거예요. 네. 저 유럽 쪽에 아주 가까운 그 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핀란드에 굉장히 가깝죠. 발트해에도 굉장히 가까운 그 도시인데 그 도시가 사실은 1918년까지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소련으로 변하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겼죠. 1918년에 옮긴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데가 러시아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피오트르 대제인 거예요. 1712년인가 그 도시를 완전히 새로 건설을 했습니다. 거의 무해 상태에서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고 그거를 러시아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근데 푸틴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그리고 위대한 러시아를 만든 그
피오트르 대제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그런 느낌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 제정 러시아 때의 그 영토들 그거는요. 지금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을 다 러시아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푸틴은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본이 마치 한국을 독립한 한국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푸틴과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동유럽 국가들, 핀란드, 북유럽 이쪽 지방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우리 영토였는데. 근데 그 당사자들은 어때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세운 거야. 내 나라를 세운 거야. 옛날에는 너희가 점령을 해서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나라를 못 세웠는데 이제 내 나라를 세운 거야. 무슨 말이야? 이 입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푸틴이 이 나라들의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드론을 침투를 시키고 있어요. 그냥 쓱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전투기도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적이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침공을 당한 사람들, 당한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분명히 러시아죄야.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거 뭐 설령 그것이 러시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실수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금방 나왔잖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 흔한 소리로 하면 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 나토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계속해서 떠보고 나토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도 계속해서 그 영공을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고요. 또 바닷속에서도요. 그 발트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트해에 연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덴마크, 독일,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뭐 수많은 나라들이 그 발트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쭉 연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인터넷 연결은 다 해저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터넷을 쓸 때 우리가 육상에서 쓸 때는 뭐 유선으로 쓴다든가 또는 무선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쓰지만 국가 간 연결을 할 때는 해저 케이블을 대부분은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해저 케이블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심심치 않게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거 러시아가 하고 있다라고 추정하는 곳들이 많은 거죠.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와서 이것도 간을 보는 거다. 여기다가 이걸 훼손하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마살라라고 하는 독일의 지정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소설 겸 또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로 작성해 놓은 그 픽션인데 그게 If Russia Wins, 러시아가 만약에 승리한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소설 속에 그런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AI 거품론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게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AI 거품론은 뭐냐면
AI에다가 지금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소위 빅테크 기업들은 다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는 거야? 수익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정된 숫자들을 보면 AI에 대한 이 투자를 감안해 볼 때 현재 요 정도가 되면 그래도 1년에 6천억 달러 정도는 매출이 발생을 해야 그래야 이게 정당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투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 뭐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그 매출을 보면 6천억 달러는 말도 안 되고 수백억 달러 수준이다. 1천억 달러도 안 되는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거 그냥 아무 성과도 없는데 그냥 돈만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AI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AI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돈을 쏟아붓고 야 AI가 엄청난 거다라고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환상이 상당히 깨지면서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이거 금융시장이 위험한데 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요. 비트코인을 통화로 보지 않았어요. 돈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탄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괜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말이야. 통화 질서만 더 어지럽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또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투기적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불리하게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대항해서 나온 후보잖아요. 트럼프는 그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야. 굉장히 중요한 돈의 실제 형태이고 비트코인이든 다른 크립토 가상자산들이든 이건 돈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삼겠다 이런 정책까지도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지금 전략자산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금이거든요. 금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자산들도 금처럼 그래서 이건 디지털 골드야. 그러니까 금처럼 쌓아두자. 그래서 미국에 무슨 그 위험 사태가 있을 때 이거를 팔아서 우리가 비상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이든 때에 돈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런 정책들을 다 뒤집고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디지털 골드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전략자산이라고 해서 더 사들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띄웠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들여서 금 쌓아놓듯이 쌓아놓을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띄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네. 물론 정부가 정책은 많이 바꾸고 또 이 가상자산을 불공정한 행위라든가 이런 걸로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전략자산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사들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겹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가상자산들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자산들은 그 가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가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돈은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으로 물건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2014년만 하더라도요. 저도 제가 거기서 2014년만 하더라도요. 제가 그 프리덤 팩토리라고 하는 탱크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그걸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 2014년에 저 코엑스 몰에 있는
카페 쉐도나라고 하는 데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한편으로는 카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컨퍼런스 룸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 카페 쉐도나에서 커피는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돈처럼 쓰이는 데들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었지만. 근데 지금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가격으로 표시해 놓으면 맨날 가격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격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현실에서의 가치는 뭐냐? 이건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화폐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두 가지의 현실적인 효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데 돈은 우리가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쌓아놓지 않는 한,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있는 한은 다 드러나잖아요. 물론 개인정보여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영장만 가지고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영장이 있어도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뭐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현실적인 효용. 그거는 송금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든요. 은행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송금 수수료도 뭐 잔뜩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나도 월렛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월렛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송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현실적인 효용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돈을 감출 수 있다, 또 송금이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돈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그 돈으로서의 가치, 도대체 1 비트코인당 12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 한 2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 그렇게 현실적인 효용도 없는 그 어떤 존재가, 그거는요, 그야말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올라갈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라고 내가 믿으면 나는 비트코인을 사게 되겠죠. 왜냐하면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면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값이 올라가네 해서 또 사겠죠.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은 뭐냐? 사람들이 그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냥 결정한 겁니다.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효용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 값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금은요, 현실적인 가치가 있어요. 장신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금을 필요로 하는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용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갔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네.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최고의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의 구분은 뭐냐? 안전자산은 경제가 위험해질 때, 또 금융자산들의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보통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안전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뭐냐? 그게 과거에는 미국 달러였고 또 미국의 국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위험해진다 싶으면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럼 미국 국채 값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은 뭐냐? 위험해진다 싶으면 수요가 그야말로 추락을 하는 거죠. 너도 나도 다 그걸 팔아치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뭐냐?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가상자산들인 거예요. 네. 왜? 현실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동전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 상황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요가 위험자산에 대해서 쫙 몰리게 돼요.
그래서 주가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폭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자산입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은 위험해지면 값이 올라가고 위험이 해소가 되면 값이 떨어지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가격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위험자산들이 뭐냐? 주식이 위험자산이고요.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변동폭이 큰 위험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AI 거품론이 등장을 하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실망감이 쌓이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금융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 그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인 겁니다. 그래서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이게 디지털 골드다, 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데 한 30% 폭락을 했는데 금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골드, 디지털 골드가 아니고 진짜 골드는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비트코인은 골드가 아닌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골드라고. 골드가 아니다. 가장 변동폭이 큰 위험자산. 그러니까 이건 도박인 거예요. 벌면 크게 벌지만 떨어지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자산, 금융상품, 이게 비트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보는 분석가들도 있고 더 떨어진다는 분석가들도 있고 금방 올라갈 거라고 하는 분석가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그들의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나와 있는 이 마이크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측, 이 사람은 이제 가장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인데 2026년이 되면 5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지금은 10월 초에 12만 5천이었다가 11월 말에 7만 달러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게 2026년이 되면 5만 달러까지도 추락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면 1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어,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다. 변동폭이 매우 크다. 오르면 엄청나게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 파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도박이에요. 달러 같은 걸 갖는 것은 그건 도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망하지는 않아.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 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특히 이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인데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시하게 여기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어떠한가. 또 다른 하나는 고용 상태입니다. 실업률이 높은가 낮은가. 이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같으면 2% 연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하게 되면, 더 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 된다, 10% 된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높입니다. 그 돈줄을 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중의 돈의 양을, 통화량을 줄이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낮추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될 가장 큰 임무예요. 물가를 안정시킨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돈의 가치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기 자극을 또 하는 거죠. 그럼 경기 자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2%보다 높아지면 금리를 높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 많이 쓰는 실업률의 기준이 한 4% 정도가 됩니다. 실업률 4% 정도가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업률이 뭐 5%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통화량을 늘립니다.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 인플레이션도 2%를 넘어갔어요. 한 3%가 됐어요. 실업률도 한 4.5%가 돼서 이게 꽤 높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인플레만 보면 돈줄을 조여야 되잖아요. 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실업률만 보면 돈줄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연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는요.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잖아요.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해요. 그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이게 1980년대부터 이런 제도가 자리를 잡아왔거든요. 그 중앙은행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에다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낮추라고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뭐냐? 정부가 돈을 쓰고 싶은 겁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기는 어렵고 자기는 감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돈은 쓰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부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으면 이게 매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자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국채 발행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인 연준에게다가 야, 금리 좀 낮춰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특히 그 파월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연준도 대통령의 그 뜻을 모른 채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연준의 이사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금융통화위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 편 쪽으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직접 낮추지는 못하지만 소위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을 멈추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건 또 뭐냐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양적 완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은행은 크게 두 가지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책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책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은행으로 돈이 많이 풀려나가서 시중은행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책 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으로 그 자금이 덜 풀려나가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금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수단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수단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수단입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국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들인다. 연방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또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있잖아요. 그것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양적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뭘 했냐면 바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도 사들이고 뭐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ETF 상품들 그것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채 가격이 높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또 주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이거든요. 중앙은행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임시 방편으로 그걸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앙은행 금고에 엄청난 주식과 국채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거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중에 내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버릴 수는 없으니 시중에 내다가 팔면 그들이 갖고 있는 채권 보유량이라든가 또 ETF 상품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 양적 긴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양적 긴축을 조금씩 해온 거예요. 너무 그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너무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1일부로 그거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금리 인하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고 높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 연준도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하고 비슷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근데 파월 의장이 내년에 교체가 된다면 아마도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게 상반된 효과를 가지죠.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치인 거죠. 사실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자, 그렇게 보면 이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좋은 거 아닌가?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지 주가도 올라가지 다 올라가니까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들에게 유리한 효과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용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의 부수적인 작용은 뭐냐? 자산 가격을 높여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에게도 동시에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건 동시에 가는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양극화 키울 수 있다. 그런데 고용 기회를 늘리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자산시장 버블 위험,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러면 이런 위험 자산들, 비트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걸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값이 뛴다고 해서 그걸 거품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늘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거품은 꺼져봐야 한다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왜? 사전적으로는 그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이 거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문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금리가 내년에 내려간다면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고 그래서 비둘기파 연준 의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산 가격 높아지고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주식일 거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의 값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용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비트코인은 더욱더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해진다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대표적으로 달러에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달러에 링크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오면 원래 정해진 비율대로 달러를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달러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만약에 금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오면 금 얼마를 원래 정해진 비율대로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금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 자산이 있는 거죠. 그거와 교환 비율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사느냐? 무슨 용도가 있길래? 그거는 이미 비트코인을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가상자산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뭐냐면 이 돈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송금이 매우 자유롭다. 특히 이 국가 간 송금이 매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은닉을 할 수가 있고 또 외국의 송금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 거냐? 가격 변동성을 줄여버린 거예요. 가격도 달러 비슷하면서 또는 금 비슷하면서 거기다가 숨길 수도 있고 외국에다가 송금하기도 쉽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결합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플러스 암호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을 돈을 숨길 목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외국에 송금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비트코인을 그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너무 값이 들쭉날쭉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그래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상자산의 성격, 현실적인 유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이 가상자산으로부터 느꼈던 그 효용의 상당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숨길 수도 있고 송금도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치도 안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전에 스테이블하지 않은 코인들의 수요를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안정된 가치가 더 좋아라고 하는 취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투자자 중에 나는 한탕 크게 돈을 벌고 싶어라고 하면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뒤에 리저브 준비 자산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같은 것은 아주 극단적인 위험 자산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나? 가상자산의 시장에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서로 용도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비트코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발언은 뭐냐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이것이 일본의 존립 위기 상태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거는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럼 존립 위기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분쟁에 가서 끼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2015년에 평화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그 평화안전법에는 일본 자위대가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는 3가지의 요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평화안전법이라는데 그 첫 번째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 본토가, 또 두 번째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분쟁으로 인해서 존립 위기 사태에 처했을 때, 또 세 번째는 중요 영향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요건을 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위대가 참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무력 공격 상태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일본이 공격을 당하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가서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즉 존립 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중요 영향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상들이 이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좀 기피한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공격을 당한다면 그게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꺼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것은 존립 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자위대가 참전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본의 헌법을 뒤흔드는 발언인 겁니다. 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패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잖아요. 메가다 장군이 들어가서 군정을 폈지 않습니까? 그때 1947년에 일본의 헌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미국 군정 하에서.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일본은 무력도 갖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헌법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것과 다른 느낌의 법을 평화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조건이 갖춰지면 자위대가 나서서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헌법하고 충돌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황당한 것입니다. 왜? 중국은 타이완이라고 하는 이 섬을 자기 영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다만 인정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타이완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서는 안 돼. 평화적으로 타이완을 통일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수긍. 하지만 유엔 헌장을 보면 거기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너희 영토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타이완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로 다 죽이면서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타이완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이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1972년에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야.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1972년에.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를 이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괘씸한 일인 거죠. 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까지는 타이완은 중국 영토야
라고 하는 1972년의 합의사항을 파기당한 셈이 되는 것이죠. 왜? 타이완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중국의 내정이잖아. 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너희가 중국의 내정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니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듯이 중국은요. 중일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1937년부터인가 9년부터인가 중국 본토를 가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징 대학살 같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중국을 점령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무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곤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민감한 문제는요. 시진핑 주석과의 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관계입니다. 10월 31일 날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총회 했을 때 시진핑하고 다카이치가 만났잖아요. 거기서 분명하게 서로 합의를 본 거는 뭐냐면 1972년에 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그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월 31일 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다카이치가 딴소리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을 당한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카이치는 왜 이랬을까? 그런 사실 첫 번째는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었어요. 트럼프에게 다카이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신이 우리가 이 동아시아를 방어하는데 일본 보고 자꾸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참여할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무 압박 가하지 마. 관세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국방비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헌법 개정을 그러니까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 내에서.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여론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또 외부의 압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본 내에서의 이 다카이치의 행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한 5% 정도 올라갔거든요. 특히 일본 젊은 층들은 다카이치 지지율이 80%가 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비 증강을 하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고 하는데 지금 상당한 동력을 얻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현재 정도의 경제 압박은 사실은 저는 일본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산업에 있어서 관광 산업이 중요한 건 확실히 하죠.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 중에 중국 관광객이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그 비중이 상당히 큰 거는 사실이다. 한국하고 중국이 거의 한 4분의 1씩 되더라고요. 그 일본 관광객 중에. 그 4분의 1이 없어지니까 뭐 관광 산업의 주가도 떨어지고 뭐 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넌더리를 내고 있던 것 또한 사실이었어요. 너무 많다. 과잉 관광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세금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치명적으로 아파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픈 것은 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어촌들이 우리나라 농촌과 마찬가지로 나이들이 많잖아요. 다카이치 총리의 아주 그 열성 지지층들이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노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노인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죠. 강력한 일본 이거 있잖아요. 식민지 시대의 일본, 전쟁을 하는 일본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니까 뭐 가리비도 그렇고 뭐 이 생선도 그렇고 당장 값이 떨어지고 팔 데가 없어지고 이러니 이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고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를 거둘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뭐 그 치명타가 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당장 하고 있지 않은 히토류 수출 금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산업들 그게 전자산업이든 방위산업이든 간에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히토류 금속의 90%를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당장 다른 나라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지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휘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대만의 의도는 고맙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일본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표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대만은 일본 식민지였었잖아요. 1870년대부터인가 75년부터인가 1895년부터인가 아무튼 일본 중국이 청나라 때 일본하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걸 청일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으로 일본이 이 타이완이라고 하는 섬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이완이 일본 식민지가 됐죠. 그리고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우리도 1945년에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이완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랬듯이 일본에 대한 원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타이완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일본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타이완 사람들은 상당히 달라요. 왜냐? 우리는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정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타이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당 정부가 들어온 겁니다. 그 국민당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산당하고 내전을 해가지고 국민당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점령을 하고 그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왔잖아요. 그 타이완 섬을 국민당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 국민 타이완 사람들 원래 타이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묘하게 된 겁니다. 마치 국민당에 의해서 점령당한 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타이완 사람들이 원래 원했던 건 뭐냐. 자기들이 자치하는 거죠. 그런데 저 밖에 본토인들이 들어와서 이 지배계층을 다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나 자치하게 해줘. 그런데 국민당은 그게 못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국민당 정부가 거기에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타이완에 살던 원주민들을 굉장히 착취를 한 거예요. 그 본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이 타이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국민당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학살을 해버린 겁니다. 28,000명 정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니까 타이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이게 뭐지? 독립을 하고 났더니 더한 놈들이 들어왔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비하하면서 그냥 막말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일본인들은 개였다면 이 국민당 것들은 이건 돼지네? 개돼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일본인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대요. 그 타이완 사람들이. 예. 그리고 국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국민당 출신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네. 이렇게 되면서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정말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미국이 그걸 지켜주겠다니 고맙긴 한데 일본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니 더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좀 지켜줘 하는 그런 제스처로 저는 이런 그 일본산 생선으로 만든 또 일본산 가리비로 만든 그런 초밥들을 대만 총통이 그걸 먹으면서 고마워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본도 중국도 물러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물러서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기본 입장이 타이완은 중국 땅이야. 건드리지 마.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뭐 명백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중국과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국방비를 증액할 수가 있는 거고 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쉽잖아요. 그 국방비 증액에. 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일본도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좀 애가 타는 쪽은 또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쪽은 트럼프일 거라고 봐요. 지금도 이미 그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가 서로 합의를 봐서 미국의 콩 좀 사가 미국 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좀 완화시켜라고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 대신에 내가 저 다카이치 총리 좀 다독여 줄게 하는 이런 딜을 벌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한테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좀 톤 다운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고 뭐 그 정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일본도 서로 물러설 상황은 아니다. 대결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게 전쟁으로 간다면 그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지만 뭐 대결은 저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이재명 정부가 이 동아시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자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 또 그거를 10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취소됐습니다. 왜? 중국이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일본하고 같이 말 못해라고 한 거죠. 또 내년 1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국 측에서 제안을 했었고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거부를 했습니다. 저 일본하고 같이 못해. 그러니까 그거 못 갑니다. 하니까 뭐 그건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임한 균형자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과 일본이 싸우다가 보니까 한국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중국의 이제 그 이 SNS 계정이라든가 이런 데 슬며시 올라오는 게 독도는 한국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어떤 맥락에 있냐면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니야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오키나와는 법률적으로 일본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본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걸 자꾸 들쑤시는 거예요.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니야. 그런 같은 맥락에서 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편을 드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어떻게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고 한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한편으로는 뭐 반사 이익 같은 걸 조금 얻는 듯 한데 사실은 그건 아주 미미한 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제일 겁나는 거는 정말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타이완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에서 미국과 전쟁이 터진다면 이건 한국은 반드시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한미군이 거기 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갈 거예요. 타이완 해역으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럼 중국은 당연히 그걸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은 타이완 공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평택 공격하겠죠. 미리 공격할 거예요. 미사일 공격. 또 오키나와 공격할 거예요. 주한미군인들 다 공격을 할 거거든요. 중국은. 그러면 평택이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국토가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겠죠. 북한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이 동아시아 일대 전체가 다 전쟁터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게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중국도 그렇게 전면전을 원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그렇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 거죠.